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출발합니다. 오늘도 역시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산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넘게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 산청에선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불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부터 미군 헬기를 비롯해서 헬기 36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산불은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하동군으로 확산됐던 불길은 거의 잡혔지만 지리산 국립공원에 번진 불은 험난한 산세 때문에 진화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산에서만 40헥타르 면적이 불에 탔고 천왕봉에서 4.5km 떨어진 곳까지 불이 근접한 상태입니다. 산청 지역에선 어제 오후 내린 비로 습도가 다소 높아지면서 산불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오전 내내 진행된 진화 작업으로 7시 기준 86%였던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93%까지 올랐고 남은 화선은 5km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리산 권역에 200m 길이의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이 커지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미군 헬기 넉 대를 포함해 헬기 3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지리산 권역에 난류와 강한 돌풍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헬기와 인력 등 자원을 총동원해 주부를 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째 이어진 산불에 이 지역 주민의 대피소 생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00명의 이재민이 근처 대피소 18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주택을 제공하고 5개의 시군 주민 약 27만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밤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경북 지역의 산불 진화율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청송에선 실종됐던 90대 여성이 숨리채 발견돼서 희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산불 진화 상황은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의 산불 진화율이 평균 94%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 진화율은 안동 90%, 청송 91%, 영양 95%, 영덕 93%를 기록했고 산불이 처음 발생한 의성 지역은 진화율이 98%까지 올랐습니다. 전체 928km 중 871km 구간의 진화가 완료돼 남은 화선은 이제 57km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몰 전에 주불 진화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만 5천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1에서 3mm 비가 내린 데다 풍속이 초속 2에서 3m로 느려지면서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어제보다 더뎌진 상태입니다. 특히 안동 지역엔 자정이 지난 직후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가 20분 정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청송에서 실종됐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산불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어제보다 5명 늘어 지금까지 사상자는 모두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동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방제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소화용수를 뿌리고 수시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마을 내 가옥 중 절반가량인 212채가 초가집인 만큼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 울주군의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꼬박 엿새 만입니다. 전북 무주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인명피해 없이 다행히 하루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난 산불이 발생 엿새 만에 드디어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8시 40분 울산 울주 산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 즉 완진됐다고 설명했고 울산 소방본부도 오늘 오전 7시 30분 완진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진 주불 진화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했고 기대했던 비도 예상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1,200여 명의 산불 진화대가 불이 난 산을 사방에서 둘러싸며 진화에 나섰고 기상 상태가 좋아지며 헬기도 다시 투입돼 산불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울산시와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용접 작업 중 산불을 낸 걸로 추정되는 60대 용의자를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제 전북 무주군 야산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다행히 하루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9시쯤 무주군 분안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산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마을 주민 221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어젯밤 10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대부분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무주군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채와 농막 한 채가 전소됐고 산불 영향구역은 93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정확한 피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산불이 잡혔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산불 진화대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산불 진화대원들은 누적된 피로에도 산불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중 기자입니다. 해가 저문 짙은 밤, 산자락을 따라 긴띠 모양의 산불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도까지 덮칠 기세입니다. 민가 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능선을 따라서 지금 산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맞은편 작은 민가. 누군가 작은 호스를 끌고 당기며 덮쳐오는 불길에 물을 뿌려댑니다. 이 집에 사는 어르신이 사과나무 밭과 집을 지키겠다며 밤새 물을 뿌리는 겁니다.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제 나오세요, 선생님. 이거는 한계가 있지 어쩔 수 없잖아. 농약 치는 호스를 이어붙여 물을 뿌리다 보니 거센 불길 앞에선 역부족입니다. 평생에 이런 꼬라지 못 봤어 처음이라. 바로 그때 때맞춰 도착한 산림청 산불진화대. 어르신은 그렇게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있는 힘을 쥐어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민가 주변을 순찰하며 피해를 막는 것도 그들의 임무입니다. 6시까지 끄는 게 그게 제일 잠이 올 때가 제일 괴롭고 그리고 추위와 싸움, 몸 조정 상태에서 불을 끄니까. 경북 의성군의 한 야산 초입.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산속은 호스를 어깨에 이고 진입하는데 그 무게만 22kg에 달합니다. 뭐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왔는데 다 답장을 못 해줬어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1일 2교대의 고된 일의 반복. 끄고 나면 또 타오르는 산불에 갈수록 피로는 쌓여가지만 길게 쉴 여유는 없습니다. 가방 상태였는데 하면은 문제가 돼서 앉으면 됩니다. 시간을 뭐 허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에서 잠깐 쉬고. 오후 늦게서야 식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김밥 같은 거 좀 날씨가 요럴 정도 같으면 아침에 가져와도 상합니다. 우리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잖아요. 거센 불길에 온몸이 지쳐가고 갑자기 불어닥친 역풍에 위험에도 빠지지만 산불진화대원들은 묵묵히 산불과의 처절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이 계속되는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선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귀촌한 사람들의 집이 잿더미가 됐고 집을 잃은 뒤에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의성의 한 캠핑장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애타는 주민이 소화호스를 갖다 대고 물도 뿌려가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불길이 지나간 곳엔 건물은 온데간데 없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작은 텃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똥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날아와가지고 계속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머물 수 없다, 대피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곳은 귀촌인들이 모여 살며 캠핑장을 운영하던 공간입니다. 의성군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5년 전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뒤 싼 임대료로 분양했었는데 귀촌인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전체 25가구 가운데 19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4년 살면서 이제 직장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주할 곳이 없으면 일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던 집이 불에 타 갈 곳을 잃게 된 이재민들은 대피소마다 넘쳐납니다. 불이 마을을 덮쳤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챙긴 건 속옷 몇 개와 약봉지뿐입니다. 고령자들이 대부분인데 쫓기듯 대피소로 온 이재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산 다 탔지, 모지 다 탔지. 걱정이 돼가지고 오기는 몸만 살라고 왔다만 직극적이 태산 끝이 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 생필품도 넉넉지 않습니다. 양말, 속옷, 수건 이런 것들을
이재민을 비롯해 현재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북 북부 산불 피해 지역 대피 인원은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정권이라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처음 참석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군 주요 지휘자 등이 오늘 오전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서해 수호를 위해 산화한 55분의 묘역을 참배했다며 55인의 영웅을 추모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무기 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행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는데 이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념식에 앞서 이 대표는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서 서울대 의대 학생들도 미등록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 마감에 임박해 대거 등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단일 대우가 깨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제적 압박은 부당하다면서도 복귀는 학생들이 독립적 주체로서 결정할 일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등록을 마감한 서울대 의대. 군 휴학자 등을 제외한 사실상 전원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제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던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도 미등록 제적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생들이 대거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이라고 밝혔던 3월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젯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긴급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총장과 학장들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나갈 방침이라며 더는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제적으로 학생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미 등록을 마감하고 제적자를 확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적 시한 연장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의협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복귀한 학생들을 겨냥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파란 장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오늘 현재 관심사인 산불 진화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방송 조금 전에도 보셨겠습니다만은 뉴스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지금 경북 산불 전체 진화율이 한 94% 정도. 꽤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일몰 전까지 이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비가 좀 오면서 헬기 공중 진화할 때 중요한 게 연무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사실은 화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무가 좀 적어진 것, 이게 좀 진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는 들립니다만은 현장에 최대 초속 20km의 아주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 안으로까지 지금 화마가 번져서 천왕봉 한 4.5km 지점까지 불이 와 있다고 그래서 미군 헬기 한 4대까지 포함해서 32대를 지금 보내서 지금 끄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제까지 그 서울 면적의 한 60% 정도 되는 피해 면적이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를 보니까 80%까지 서울 면적의 한 80% 정도로 면적이 커졌다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명 피해도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도 2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잡혀야 되는데 현장에서 불을 끄는 진화대원들도 피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끄는 사람들한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러면서도 어쨌든 사고가 더 이상 없도록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급한 불은 끄고 봐야 되는데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골몰을 하고 있죠. 일단 여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불을 끄는 부분은 사실 이제 지상 진화만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이런 그 주택이나 도시의 불과 달리 굉장히 진행 속도도 빠르고요. 또는 풍향에 따라서는 또 어느 쪽에서 불이 튀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중진화가 필요한데 공중진화를 위해서는 장비죠. 헬기 부분이고 헬기가 뭐 8,000리터 정도의 물 담수 능력만으로다가는 사실은 효율적인 진화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10,000리터, 20,000리터 정도의 헬기를 임차 계약을 하겠다고 산림청이 이제 요청을 해와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게 간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결국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차로 8,000리터짜리 임차로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산불의 특성을 고려한 국회에서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이 산불 진화가 끝나게 되면 바로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간의 이 산불 진화 체계가 후진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소방 체계하고 달리 이 부분은 행정 조직에 상당히 일임돼 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화대를 하루빨리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회 내 차원에서의 논의도 더불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산불 현장에 직접 가셨던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여야가 함께 이 헬기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21대도 주철현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님 등이 농해수에서 여러 이 러시아제 헬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산화를 주문한 바 있었고요. 또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이만희 서천호 의원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어찌되었건 이 재난재해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준비하면 할수록 사실 좋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야가 공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재정당국의 여러 가지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재난 대응 예비비를 두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를 복원하고 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산불 대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고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2조를 깎았다고 말한 것은 뭐 그 말로는 맞습니다만 완전히 거짓말. 목적 예비비에서 1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가 다시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일반 예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예비비가 지금 재난이랑 상관이 있나요? 네,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예산이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한시가 급한데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근데 예비비라는 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런데 원래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비춰보면 다소 이전에 저희가 책정했던 예비비는 되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그 재난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1조 6천억 정도를 또 실제 저희가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비비, 재난 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칙으로 그 용처를 정해놓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네. 그거 보면은 민주당의 그 당시 주장으로 제가 알기로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1조 원을 쓰게끔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5세 미만 무상교육과 3천억 원을 쓰게끔 해놨기 때문에 실제 목적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은 3천억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다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호우 피해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예비비를 좀 늘려놓자는 부분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끌어올 수 있죠. 행안부 쪽에 뭐 재난대책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통 공공 인프라가 파괴됐을 때 그때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네. 이미 관행적으로 또는 선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 범위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민주당이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한시가 급하니만큼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에서 협조해서 예비비를 확 늘려주면 어떻습니까? 추경할 때. 제가 예결특위 예산소위위원이어서 작년에 예산심사를 충분히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에서 이 예비비 편성과 사용 이 규모를 보면 지출 규모는 1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2조 4천억 정도 했었고요. 재난재해 관련된 기금만 해도 1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이 재해재난과 관련된 국고부담 행위를 할 경우에 1조 5천억까지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지급하시면 되고요. 수해나 이런 부분들 여름에 8월 돼야 이제 필요할 예산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뭐 저희가 충분히 1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예비비 지출을 하시고 예비비는 어찌됐건 추가로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목적 예비비나 일반 예비비로 구분하지 마시고 빠르게 지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출이 한시가 급한데 지금 또 이렇게 야당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고요. 예비비 편성 규모는 충분하다. 2조 4천억은 종전의 예비비 지출 규모를 훨씬 더 크게 상회하는 예산 규모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위 의장님 민주당에 하시는 말씀도 보면 일단 소비 진작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역 화폐를 늘리고 이런 쪽에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비비보다는 예비비로 어찌 보면 재난에 대비할 이 부분은 이미 충분하니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 이쪽 소비 진작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부분보다는 예비비를 통해서 재난에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측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뭐 돈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 승수 여러 가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비비를 통해서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는 취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예산 중에 건 60% 이상을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말씀 주시는 저와 같은 소비 진작 효과는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후에 추경 일정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네, 일단 추경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자막에도 있어서 국힘의 주장을 이제 다 온전히 제가 수용해서 말씀드려도 지금 재난재해 관련된 예비비 4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4천억부터 빠르게 지급하실 수 있는 지출 비용 추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천억이라도 만약 저희가 보기엔 그 정도 수준이 어찌됐건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천억이라도 빠르게 지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원님도 아실 텐데 저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사실 이제 복구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마무리되고 나서 복구 계획을 세워야지만 추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복구 계획을 통해서 추계가 나오면 이제 심사위원을 통과해야지만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추계를 세우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좀 가동을 해서 추경 논의를 하는 게 시급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은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은 좀 바뀌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한덕수 총리에게 빠르게 재난재해 대책과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관련된 논의를 하자라고 이미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재난재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께서도 화답하시라고 봅니다. 네, 자 최선호 논설은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응할 걸로 보이죠? 뭐 응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랑 만나자고 그런 거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제가 그 정치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정치부의 기자들한테 오늘 만날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기미도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율이 이루어져야지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앞서 두 분이서 예비비 그 2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던데 글쎄요 이게 양시양비론일지 몰라도 여야의 강력한 지지자들 말고 일반적인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이런 사안은요.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먼저 양보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이는 쪽을 지지할 겁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의견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로 복귀한 만큼 야당에 만나자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좀 응해서 타협안을 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정 그 협의체가 이제 가동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한 부분은 이제 이런 민생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위헌적 질서, 위헌적 상황을 얼른 이걸 고쳐나가자라는 취지의 또 대화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관련된 얘기가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그것이 뭐 의제가 된다 하더라도 주된 논의는 지금 산불 관련 또는 민주당이 주장했듯이 뭐 내수 진작 관련, 뭐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이 된다면 뭐 경제나 민생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네, 산불 극복에 지금 온 정신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 최선호 교수는 어제 이재명 대표 산불 현장을 찾았다가 갑자기 한 이재민한테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제 영양군에 있는 이재명 대피소를 방문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한 분이 그 뭐 이재민이겠죠.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나오다가 겉옷을 이렇게 휘둘러서 뭐 이렇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암살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첩보가 입수가 되면서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몇 차례 이제 방검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런 돌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약간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뭐 저기 있는 이재민들이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꼭 정치적으로 누구를 뭐 공격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울분이나 울화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한 거 아니겠냐. 경찰의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다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저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한 도의원이 또 화재 현장에서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더군요. 예, 이런 재해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이 좀 부적절한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경북 도의원 서석영 의원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이 의성 산불 지원단 본부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료 의원들하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저 사진을 찍고 그제입니다. 26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서 산불을 보면서 말문이 막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긴 했는데 일단 저런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아주 쇄도를 했고 결국 서 의원은 저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 맞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뭐 당 차원에서 저런 거는 좀 교육 매뉴얼 같은 거 해서 재해 현장에 가서 저렇게 기념사진 찍지도 말고 저렇게 특히 SNS에 올려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재해 현장에서 사실은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사실 저 부분이 이제 본인이 전한 메시지는 알겠습니다. 저 부분 이렇게 우리는 거기 갔다 왔다 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라는데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또는 그 부분을 다른 분이 찍어서 어떻게
뭐 비공개로 알렸다가 그게 알려지는 이런 식의 정책 메시지가 본인의 정책 호소력에 있는 것이지. 요즘에 저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께 전혀 호소가 안 된다. 이전에 수해 지역에서 또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당 소속 모 의원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적 불신을 키우기 때문에 저것은 글쎄요, 저 부분이 뭐 징계감이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오늘 10번째 기념식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대표 기념식 참석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대표 된 이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왜 참석하지 않았던 거죠? 뭐 특별히 참석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도부 중에 일원이나 소속 의원들이 그래도 이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 차원에서 대표께서 직접 가신 게 첫 참석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경북 산불 현장도 그렇고 또 서해 관련된 연평해전 이 추모식도 그렇고 다들 이재명 대표께서 보다 더 폭넓게 경청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아무래도 지금 위로받을 곳이 없는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행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기찬 위원장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 또 도발을 언급하면서 명확하게 북한을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자세가 좀 달라졌다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정리를 잘 해주신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이 천안함과 관련돼서는 초창기에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조사 결과가 엄연히 발표가 된 이후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받는 분은 유족뿐만 아니고 생존 장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좌초설, 뭐 아니면 뭐 자폭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좌초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 장병들의 실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유튜버들은 그걸 통해서 뭐 돈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저렇게 민주당 그 정당 대표께서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이제 가짜 뉴스가 활개치는 이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간의 일부 정치인분들이 그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모 의원은 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좌초설이나 충돌설 이런 부분 관련된 입장을 냈고 그 입장을 바꾼 말씀을 아직 안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해 주셔야지만 생존 장병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짜 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현일 그 함장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 아마 민주당에서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이런 일 때문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천안함 유족들이 현장에서 항의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유족들이 문제 삼는 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하던 2014년 그때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성남시장이 그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천안함 그 음모론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또 10년 정도 지난 2023년이죠. 그때 민주당에서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이래경 사단법인 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근데 이분이 이제 천안함 자폭설 이런 부분에 좀 뭐랄까 일종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라. 네. 그리고 와라. 이게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그 유족 측의 입장인 건데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들어와라. 이런 형태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참석하기 전에 그 대전에서 있었던 최고위에서 했던 말 중에서 이제 주목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은 천안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군요. 0점 조정을 해서
뭐 일종의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국의 그 인위적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서해에 설치하고 있는. 양식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콕 찍어가지고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해가 지금 순환 중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서해를 뭐 견고하게 지킬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른바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뭐 전체 대선까지 염두에 둔, 네. 대선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 영점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산불 현장 그리고 이런 안보에 대한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대권 행보라고 보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께서 지금 위로 받으실 데가 없는데요. 어찌됐건 이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많은 국민들을 정말 뭐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그런 과정을 입틀막 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을 더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좀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논설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천안함 피격이라고 당 대표께서 정리하신 만큼 아마 추가적인 앞으로 차후에 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잠룡이라 부르는 분들도 아무런 일도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혼자 이렇게 대권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일단 정당은 정권 획득이 존재 이유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혹시나 있을 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보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조기 대선 행보를 과정에서 뭐 약간 분란이 있을 법한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언행만 없으면 된다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기존에 지금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진행 중입니다만은 나머지 사법 리스크를 갖고 행보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걸 또 이제 국민이 또 다른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스를 어느 분이 먼저 출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마지막 결승선에서 그 당시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은 4년 내내 대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대선에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개의치 않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조차 없는 난수표였습니다. 최종 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파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저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께서는 현직 변호사신데 이 파기자판이란 말을 자주 쓰는 얘기입니까? 법조계에서는? 뭐 저희들이 교과서에 있고 실무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 대법원이라는 곳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을 잘못했거나 네.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만 본인들이 스스로 재판한다. 이게 법률심이거든요. 네. 나머지 이제 1심, 2심은 저희가 사실심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법률 정도 하지만 네. 사실심의 최종의 항소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못 해요. 그걸 이제 다시 파기 환송을 해서 이제 파기라는 것은 이 원래 원심을 깬다는 거고 그렇죠. 자판은 깨고 나서 내가 항소심이 스스로 재판한다는 거거든요. 상소심이. 네. 그런데 파기 환송은 내가 깨고 원래 했던 대로 돌려보낸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원심 재판부는 이제 고등법원 무죄를 한 재판부거든요. 네. 원심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파기 자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도 다 똑같은데 네.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법률적 견해가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파기 재판을 논해지는 이 상황은 고등법원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상황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닌지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파기 재판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좀 고등법원에서는 좀 부끄러워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파기 재판이란 말이 그러니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사해라고 이 고등법원에다 돌려보내는 게 원래 파기 환송인데 내가 그냥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게 파기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 귀에 이렇게 파기 재판이란 말이 익숙지 않다는 것은 실제 대법원이 이것을 파기 재판이란 행위를 하는 것 자체의 빈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빈도 작죠.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또 확률로만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께서 받은 거와 같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그것도 징역형이 나오고 집행유예지만 2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은 1.7%였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파기 재판이 오늘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좀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대법원에서 이거 신속 심리를 하자라고 할 때 제도 자체가 파기 재판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떤 문제라도 다 그냥 파기 환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기 환송 이후에 그럼 항소심에 다시 진행을 하고 다시 또 재상고가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쟁점이 법률적 쟁점이면 대법원 당신들이 그냥 재판에서 끝내주지 왜 이걸 다시 돌려보내느냐 이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파기 재판을 신속 재판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자. 이렇게 이제 주장해 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기 재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십 %씩이나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외국의 재판 실무례 등을 감안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재판에서 언급이 됐지만 실제 대법원에서는 연구하고 있었던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이 보시기에는 여당이 지금 이렇게 대법원에서 잘 하지 않는 확률이 좀 낮은 파기 재판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학생 때 법학 개론에서나 봤던 말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것도 참 부끄럽고요. 판결 전에만 해도 승복하라라고 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판결 후에는 불복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기준 선거법 관련된 대부분 다 사실심에서 다 판결이 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된 사안은 이 여러 전체 선거법 사건 중에 파기 환송한 이 비율도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기 재판까지 끌고 나와서 하라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아주 정말 관례에 맞지 않는 이 대법원의 이 법률심을 새롭게 다시 재구성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들이 저렇게 또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요. 뭐 파기 환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대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파기 재판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 사실상 선거법 관련된 재판은 사실상 사실심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3심인 법률심에서 갑자기 재판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판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하면 이번 2심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뭐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대법원이 평가를 하겠지만 왜 특이하냐면 보통은 이제 1심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2심이 이걸 깨려면 뭔가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잘못됐거나 추가 증거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심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보면 1심과 2심에서 적법하게 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게 공이 하나도 1심의 증거를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완전히 달리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법조인들은 이제 자유심증이라고 해서 법관들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사실관계를 법률에 포섭시키는 과정을 자유심증의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심증이 틀렸다는 거죠. 이걸 이제 법률심의 전속적인 법률심의 관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되돌려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그래서 파기 재판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주 특이한 판결이라서 오히려 법조인들이 파기 재판을 운운할 정도로 좀 특이하다 판결 자체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최선호 논설위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대법원 이미 사건이 올라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상고를 했으니까요.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이란 제도를 쓸까요? 일단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니까 로스쿨 가면 이런 수업들 받는 모양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이 법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저희도 좀 찾아봤어요. 이제 파기 재판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파기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1심 유죄 판결이 2심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로 이렇게 그렇죠. 뒤집힌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뭐 직접 유죄 판결을 할 때는 그때는 뭐 이런 드물지만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비록 피고인의 상고가 없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불이익한 방식으로 파기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 피고인의 불이익하게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두고 또 약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그럼 1심 유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요렇게 넓게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 또 좁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 피고인한테 불리한 형태로 바꾸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또 다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좀 저는 이제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상황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SBS 취재진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거 파기 재판 주장하는 거 실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파기 재판을 얘기하면 그냥 무죄 확정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파기를 하면 유죄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죄로 바꾸면 그 양형을 정해야 되는데 이 양형은 항소심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양형을 정하냐. 이러면 당연히 유죄로 바꿔라 그러면 무조건 파기 환송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파기 재판을 하면 무죄를 확정하라는 의미가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장동혁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의원은 이거 의원들 단톡방에 내가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희 취재진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게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파기 재판론을 제기한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고요. 주진우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두 분 다 법률가인데 저 장동혁 의원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금방 주석서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기 재판하게 되면 파기하게 되면 원래 그 항소심의 원심이었던 1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게 파기 재판이 오르냐 파기 환송이 오르냐 아니면 그냥 항소 기각이 오르냐 이 부분은 대법원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정치권이 만약에 이 논의를 계속 끌고 간다면 오히려 대법원한테 압력을 가하는 꼴이 되고 대법원이 원래 파기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 정도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정도로 항소심 판결이 특이하다. 파기 재판을 운운할 정도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과 변동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서 무죄로 나왔다. 이 정도의 판결에 대한 평가 정도로 끝내야지 대법원에 대해서 뭘 촉구하는 취지로 기능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께 악영향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그럼 이 국민의힘의 파기 재판론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압력을 느끼진 않겠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기 재판이란 말 자체가 워낙 생소할 정도로 실제 법률 재판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고요. 2심의 선고 요지도 이 1심에서 인정한 모든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사실상 무리한 선고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2심의 선고가 당연히 유지돼야 되고요. 사실 방금 논설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파기 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이 대법원은 양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심의 이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데 파기 재판하라는 것은 장동혁 의원께서 제대로 지적하셨듯이 무죄를 빨리 확정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파기 재판하라는 얘기도 좀 생소하지만 파기 재판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실무례를 보면 양형 관련된 파기 재판도 있었어요. 물론 약간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다르긴 하지만 1심에서 80만 원 나온 걸 70만 원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80만 원에서 70만 원 내려갔으면 더 이익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렇게 파기 재판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달리 말씀드린 양형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 이게 재량에 관련된 양형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 없지만 법률적인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이걸 잘못 적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인용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다 알 텐데 이 파기 재판까지 꺼내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좀 너무 이
이른바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근데 있거든요.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 파기자판 운운할 정도로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긍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관계 인정을 다 해놔요. 예컨대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사실은 국토부에 뭐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그런 협박을 했다. 네. 자, 이제 판결문처럼 협박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라고 볼 수 있고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직무유기를 문제 삼을 것처럼 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뭐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이게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다라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자, 이런 판결은 이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물론 저희가 수사기록, 공판기록 전체를 다 본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재판부께서 다른 사안이 있어서 그걸 보고 결정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알려진 것만을 토대로 판단해 본다면 저도 법조인이지만 제가 본 여태까지 판결문 중에 아주 독특하다. 네, 장경태 의원님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사실 이 형량이 좀 감경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는 기대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심에서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갑자기 확 무죄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했었나요? 저는 사실 1심의 선고가 이례적이었다고 보고요. 2심에서는 분명히 이것들이 바로잡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작되었다고 느꼈다, 협박을 받았다고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만약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발언이 가능할지 이거는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나 여러 언론 출판의 자유, 기자님들도 아주 곤혹스러운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정권 경제가 무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닌데 유능한데 라고 저를 명예훼손 고발을 가능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무책임했다. 근데 아닌데 책임 다 졌는데? 라고 해버리면 제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로 제 느낌인데 개인적 주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다 이렇게 억압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판결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국민의 표현 자유가 다 모두 제약되는 판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선 이거 유죄 선고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네. 오히려 1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지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15년 또 그 당시에 이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텐데요. 2015년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라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해서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정도의 광역단체마저도 정부의 압력에 당시 박근혜 정권의 서수풀원 야당 지자체장이 서울시도 굴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남시가 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압박감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심의 선고가 유죄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어떤 기자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심의 선고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 아주 그러니까 정상적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는 어쨌든 간에 대법원이 이 파기자판이란 제도를 쓰지 않는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는 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숫자만 가지고 따졌을 때 대부분의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대법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한 73일 정도 걸립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상고해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대개 한 달 반 정도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를 거의 한 달 이내로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막 하려고 정말 대법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 2달 남짓 만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심을 빨리 해라라고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촉구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죄가 난 상태에서 지금 3심으로 간 것과 유죄인 상태에서 3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압박감,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기 대선 선거 공고나면 50일 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23일부터 역산해 보면 아마 공고나고 10일 이내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한 달 이내에 후보 확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3심 선고하겠다. 이거는
대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국민 주권자들이 결정하는 선거에 관여, 개입한다 이런 논란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또 느끼는 여론의 그 움직임도 다르고 이래서 일단 조기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현된다라면 그 국면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단 족쇄를 풀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물론 재판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재판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고 법리와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 공격할 수 있고 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5건이 남아 있고 대법원도 지켜봐야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격 요 범위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면 뭐랄까요 중도층에 대해서 확장하는 이런 부분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채울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침묵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겼고 사실상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여당에서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네,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실제 이렇게 길어진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된 그 과정을 반추해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일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패싱했죠.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진 거죠. 그리고 헌재 심리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정치적 주장을 하다 보니까 헌재도 심리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절속 심리했다. 절속 심리하다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해가면서 심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문을 닫고 보니까 이게 따져봐야 될 쟁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거의 없어요. 원래는 있는 사실관계 뭐 쟁점이 아닌 예를 들면 논쟁의 대상이 아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 사실관계, 이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 헌법재판관들이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대한지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쟁점이 돼버렸어요. 마치 형사재판처럼. 그렇다면 뭐냐면 뭔가 미숙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원래 헌법제도, 헌법재판제도가 예상했던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막중한 일을 헌재한테 맡긴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에서 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헌재 주로 평의 과정에서 제가 판단컨대는 사실관계 확정 관련된 증거 판단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헌재가 고의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헌재 앞에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데드라인을 4월 18일로 바꿨더군요. 4월 18일이 바로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이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관 8인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4월 18일부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면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헌재는 7인 이상이 되어야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가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아예 붕괴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나 탄핵 심판 과정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보통 60일에서 뭐 길어야 뭐 80일, 90일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14일 혹은 늦어도 28일 정도는 당연히 21일, 28일 이렇게 선고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오늘까지도 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3월을 넘기는 것 자체가 헌재가 사실상 좀 너무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 경제적, 외교적, 또 국민적
손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4월 초에까지는 아무튼 뭐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아무튼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빠르게 선고하길 바라고 있고요. 여러 법리 다툼이 뭐 많다고 하셨지만 법사위에서 물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가결 전에 조사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저도 법사위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내란 국조 특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조사위를 가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법리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여러 헌정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만한 이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만큼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덕수 총리 기각 사건에서도 헌재 심리의 과정에서도 선고를 보면 어찌됐건 이 국무회의 절차가 있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또 부서도 없었다, 한덕수가 살고 이 윤석열을 버렸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미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가 어느 정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한덕수 총리의 또 그 점이 기각 사유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인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여러 이론이 없지만 아마도 이제 좀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부 재판관이 이런 뭐 추론만 가능하고요. 여러 썰들이 많지만 사실상 저는 제대로 된 뭐 아마 헌법재판관 명의로 나온 발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탄핵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탄핵에도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합니다. 시간도 벌어야 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친한계인데 박정훈 의원의 그동안 친윤 성향 의원들의 탄핵 기각 주장하고는 좀 맥락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친윤이라는 당 내부의 레컷 관계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하고 뭐 어떤 그 정권에 관련된 전쟁 시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이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의 후보자로 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죠.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갖는 사실은 이제 지금 지지율로 봐도 월등하기 때문에 뭐 제가 수치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친한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죠. 본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에 대한 그간의 탄핵 시절에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따른 당원들이 갖는 여러 가지 적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적대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어떤 뭐 상황 이것을 감안한 발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반이재명 이 반명 전선을 지금부터 펼치는 걸 수도 있죠. 앞으로 저분들이 누가 대통령으로 나올지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명 전선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명 전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는 그러니까 진보층 내에서도 좀 고립시키는 정도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 전략을 지금부터 구사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논리를 펼쳤더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근데 2심 그 무죄가 잘 됐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재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문장의 네 번째 부분은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확해졌다. 그러지 말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뭐랄까 이제 홍준표 시장 특유의 약간의 뭐 허세라 그럴까 좀 뭐 전혀 겁낼 거 없다. 뭐 이런 부분을 주목한 글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저기 안동을 지금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홍 시장 같으면 사실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경북에 큰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막 누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나올까? 저도 궁금하고 참 여러분들도 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여담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되겠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가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4가지 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천만의 앰플.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감히 넘볼 수 있을까? 문제 피부에 제약을 걸다. 이지듀. 거친 땅에서도 안락하게, 전자식 조이스틱으로 편리하게, 가뿐하게, 시간을 이기는 트랙터 MT9.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놓치지 않도록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블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오늘의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소방관들의 식사, 그리고 문 닫는 편의점입니다. 함께 보시죠. 일주일째 이어지는 경북 지역 산불 현장에선 소방관들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센 산불의 기세 때문에 진화에 나선 소방관과 헬기 조종사, 진화대원들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을 끄고 돌아온 소방관의 저녁 식사라며 게시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을음이 묻은 방제복 옆으로 일회용 수저와 식기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흰 밥을 말아 넣은 미역국과 반찬으로 콩자반, 김치만 있는 아주 소박한 식단입니다.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불을 끄고 온 소방관의 저녁 식사라며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백반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방관들뿐 아니라 힘들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식사가 부실해 안타까워하는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고 전국적인 기부 등 모금으로 소방 현장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화재 진화 현장의 치열함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방관으로 밝힌 이 네티즌은 동료 반장님과 거의 탈진 상태라며 자신의 SNS에 어떻게 24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을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지역 근처 식당과 휴게소 등지에선 소방관들을 위한 무료 식사 제공에 나섰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소방관과 산불 진화대원의 보호장비 지원을 위한 모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화복과 장갑은 유독물질로 뒤덮여 오염되는데 대부분 전용 세탁시설이 부족해 오염된 장비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방화복을 제대로 세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영웅들이 암과 폐 질환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모금 목표액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2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24시간 편의점들이 영업시간을 부쩍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의점을 심야 시간까지 운영해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주요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GS25는 전년보다 점포 수는 722곳 늘었지만 24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 점포도 2020년 전체의 16.7%에서 지난해 23.6%로 부쩍 늘었습니다. CU 역시 점포 수는 지난해 전년보다 696곳 더 늘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 비중이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점포가 본사와 나누는 수익 배분에서 점주 몫을 줄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심야 시간 문을 닫는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는 건 수익이 깎이더라도 새벽 영업을 포기하는 점주가 많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선 최근 들어 호텔이나 회사 같은 특수 점포의 출점이 늘면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늘었다고 밝혔는데 야간 매출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료라도 아끼기 위해
점주들도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야간 근로수당, 주유수당 등을 고려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편의점주들의 24시간 미운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정혜경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산불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의 산불은 조금 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경북 산불 진화 상황 전해주시죠. 밤사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의 산불 진화율이 평균 94%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영덕 지역 산불은 조금 전 2시 반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그 외 지역별 진화율은 안동 90%, 청송 91%, 영양 95%, 의성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928km 중 871km 구간의 진화가 완료돼 남은 화선은 이제 57km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몰 전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만 5천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1에서 3mm 비가 내린 데다 풍속이 초속 2에서 3m로 느려지면서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어제보다 더뎌진 상태입니다. 특히 안동 지역엔 자정이 지난 직후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가 20분 정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청송에서 실종됐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산불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어제보다 5명 늘어 지금까지 사상자는 모두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동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방제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소화용수를 뿌리고 수시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마을 내 가옥 중 절반가량인 212채가 초가집인 만큼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일주일 넘게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 산청에선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불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주한미군 헬기를 비롯해서 모두 40대가 넘는 헬기와 소방 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 전해주세요. 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산불은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하동군으로 확산됐던 불길은 거의 잡혔지만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불은 험난한 산세 때문에 진화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산에서만 40헥타르 면적이 불에 탔고 천왕봉에서 4.5km 떨어진 곳까지 불이 근접한 상태입니다. 산청 지역에선 어제 오후 내린 비로 습도가 다소 높아지면서 산불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오전 내내 진행된 진화 작업으로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93%까지 올랐고 남은 화선은 5km로 줄어들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리산 권역에 200m 길이의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이 커지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턴 미군 헬기 넉 대를 포함해 헬기 4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지리산 권역에 난류와 강한 돌풍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헬기와 인력 등 자원을 총동원해 주불을 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째 이어진 산불에 이 지역 주민의 대피소 생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00명의 이재민이 근처 대피소 18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주택을 제공하고 5개의 시군 주민 약 27만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 울주군의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꼬박 엿새 만입니다. 전북 무주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인명피해 없이 다행히 하루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난 산불이 발생 엿새 만에 드디어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8시 40분 울산 울주 산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 즉 완진됐다고 설명했고 울산 소방본부도 오늘 오전 7시 30분 완진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진 주불 진화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했고 기대했던 비도 예상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1,200여 명의 산불 진화대가 불이 난 산을 사방에서 둘러싸며 진화에 나섰고 기상 상태가 좋아지며 헬기도 다시 투입돼 산불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울산시와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용접 작업 중 산불을 낸 걸로 추정되는 60대 용의자를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제 전북 무주군 야산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다행히 하루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9시쯤 무주군 분안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산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마을 주민 221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어젯밤 10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대부분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무주군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채와 농막 한 채가 전소됐고 산불 영향구역은 93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정확한 피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리고 유족들에 대한 비난을 부디 멈춰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복귀 시한이 끝난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복학을 할 수 있는지를 각 대학들이 내건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하나둘씩 마감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일단은 등록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만 한 채 수업을 거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사생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면서 미성년자 시절 고인이 김수현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국민 생활에 정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의대생 복귀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자, 의대생들의 등록 마감 시간이 이제 하나둘씩 끝난 곳도 있고 다가오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감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냈더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전국의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방침이다. 진료를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쓰럽고 미안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자들 잊지 말고 성심껏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고를 떠올려달라. 더는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의대생들이 등록 방침을 정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복귀 방침이 전면적으로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사안을 발송한 것입니다. 네, 일단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뭐 전원 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어제가 서울대 의대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네.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서울대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 설문조사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65.7%에 달하는 399명이 아니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복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서울대 등록 마감일인 어제까지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연세대도 사실 연세대는 지난 금요일 21일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네. 등록 마감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24일 월요일부터 재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8일까지 추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세대 의대생들도 상당수가 복귀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의대생들도 80% 이상 복귀 의사를 밝히는 중입니다. 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 대다수가 등록을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스카이라고 부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생들은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대생들을 놓고 보면 아직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와 연세대를 뺀 38개 의대 학생 협회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미등록을 유지하고 계속 투쟁할 것이라면서 내부 결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연대 대의원들을 비판하는 입장도 일부 내비쳤는데 내부에서 일부 갈등과 동요가 일자 이 동요를 무마하면서 단일 대우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의대생들 그동안 1년 넘게 이른바 단일 대우를 강조해 왔었는데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등록한 학생 그리고 아니면 등록 안 한 학생 이렇게 갈등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따라서 등록을 한다면 대다수가 등록을 할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대다수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학교 자체 내 갈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이 학교 자체 내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학교 간 갈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만약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강제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단 행동을 강요할 경우에는 강요죄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를 때에는 이 학교의 학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니 업무 방해죄가 논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실제로 고발이나 고소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첨예한 갈등이 예견된다는 측면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네,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 분위기는 아직 마감 기한이 남은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이 대학가 분위기는 어떨지 관련 리포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의 복귀 결정은 다른 의대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 비수도권 의대에서도 학생 절반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복귀 시한이 끝난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복학을 할 수 있는지를 시한 연장 문의가 많다 보니 이미 등록 마감한 일부 대학에선 추가 등록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등록이 곧바로 수업 정상화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대다수가 일단 재적은 피하되 등록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에 나설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학하고 등록하고 난 뒤에 수업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학생들은 그걸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대학들은 3월 마지막 날까지 학생 복귀가 최우선이라며 이후엔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일단 돌아가자는 기류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 이유가 있겠죠. 벌써 의정 갈등이 1년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쌓이기도 했고 작년에 이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 정부가 전면적으로 학사 유연화 방침을 밝히면서 집단 휴학을 일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이와 같이 집단 휴학을 일관 승인해 주면 더 이상은 의대 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정부가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모집 정원을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명분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다 선배 의사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워낙 많이 가중되니까 짐은 우리가 질 테니 학생들은 돌아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서울대 의대에서도 기존에 강경파로 꼽혔던 교수들이 복학을 독려하면서 일부 반복, 즉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대생들도 의대생들이지만 의료 파업 사태, 의정 갈등의 핵심 고리는 바로 전공의들이잖아요. 예. 자,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좀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시간이 흐른다면 의대생들의 복귀는 자연스럽게 전공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전공의 단체는 이 투쟁의 기조를 늦출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공의 박단 비대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와 대학은 1년 내내 고압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고 교수도 사실상 위기를 이용해서 찍어 누르고 있다.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파란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그러는가?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재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는가?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일단 의대생들이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또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일단 등록을 하지만 수업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군대에 가버리거나 뭐 이럴 계획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와 연세대도 등록을 독려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도 등록 후 투쟁 방침 자체를 굽힌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해두고 휴학이나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자는 움직임인데 만약 등록한 이후에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 정상적인 등록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 입대 부분은 남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군 입대를 한다면 그 자체가 휴학 사유입니다. 집단적인 군 입대를 한다면 휴학을
이것을 허용해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업 거부가 길어지자 군대 가버린 학생들이 상당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특성상 의대 재학 중에 사병으로 군입대한다는 것 자체를 상정하기 쉽지 않아서 집단적인 군입대를 이유로 휴학 신청을 할지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귀한 즉 등록을 마감한 학생들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인데 등록을 마감한 학생들이 다수가 수업에 참여한다면 나머지 학생들도 수업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기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수업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복무가 요새 많이 짧아져서 아예 1년 반이니까 이참에 갔다 오자 그런 친구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듣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앞서서 의대생들이 복귀한다 이런 전제로 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 그러니까 증원 전의 인원으로 동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했는데 수업 거부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럼 이것을 복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복귀가 아닌 걸로 볼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에 참여하고 학점 이수를 해야 정상적인 복귀로 간주한다. 이 정상적인 복귀가 전제되어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과거로 돌려놓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침이 확고한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발생한 일입니다만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했을 때 특히 휴학의 경우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휴학 신청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기한 휴학인가 아니면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서의 휴학인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물론 심증적으로야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이런 보여지지만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세운다면 휴학을 불허할 명분이 있는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이 이어진다면 정부와 의대의 대처 방식이 주목됩니다. 일단은 의도적인 휴학 내지는 수업 거부로 보고 재적 방침을 강행한다면 재적 방침을 강행할 경우에는 의대생들이 직접 소를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터인데 정부와 의대가 강력한 방침을 이어나간다면 이와 같은 재적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와 의대 당국이 뭐 작년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휴학도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올해는 작년처럼 그럼 봐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교육부가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학사위원회를 통해서 집단 휴학을 더 이상 허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협회가 오늘 복학 시작 연장을 요구할 방침이었는데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3월 말까지는 학교별로 일부 다르겠지만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대학 미등록 학생에 대해서는 곧바로 재적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고대와 연대는 오늘 미등록 미복학 학생에 대해서 재적을 계획하고 있고 원양대도 4월 1일자로 재적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대는 복귀 의사를 뒤늦게나마 밝히는 의대생들이 있다면 31일까지 추가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고 연대도 한 번 늦춘 것처럼 추가로 재적을 미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각 대학별로 지금 추가 복귀를 받아주는 곳도 있고 재적질을 하는 곳도 있어서 자, 학생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가 나서서 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폭넓은 자율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학칙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학칙 적용을 적절하게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정 갈등의 핵심을 두고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도 정부는 의대와 상호 협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아온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별로 이 재적 절차와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내세운다면 이 교통 정리를 해야 할 몫도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별로 일부 절차의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균일하게 맞추고 향후 대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줄 몫도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꼭 김세론 씨와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 공방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논란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전에 먼저 유족 측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세론 양이 뽀뽀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김수현 씨가 나중에 실제로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안고 잠들고 싶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중요한데요. 1년 정도 걸리냐, 3년,
1년 너무에 6개월. 그러자 김세론 씨가 하고 싶을 때 할거야 그런 거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자는 거 이상의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과연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오히려 김세현 씨에게 묻고 싶고 당시 김세론 양은 17세였습니다. 네, 자 그동안 김세론 씨 측 유족이 이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정도만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또 공개를 했네요. 기자회견 열고 이런 메시지까지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유족 측 변호사는 유족은 유튜브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 과정에서 김수현 씨와의 교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보여준 대응 과정에서 섭섭함을 많이 느낀 것도 사실이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지만 유족은 유족뿐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비난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즉 유튜버와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김수현 씨와의 교제 과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수현 씨가 부인하고 있으니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김수현 씨 측도 원래는 고 김세론 씨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가 성인이 된 뒤에 1년 정도 사귀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문제는 두 사람이 그럼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를 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입증할 만한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까? 어제 공개된 대화 내용은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 간의 SNS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2016년 6월경인데 이때는 김세론 씨가 만 16세에 육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를 상대로 나중에 뽀뽀를 실제로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유족 측이 강력한 근거로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화 내용이 미성년자일 때 정말 실제로 교제를 했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증거가 된다면 김수현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생기는 건가요? 이른 교제로 볼 만한 근거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교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법적 공방 단계에 들어서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이 메시지만으로 과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 물론 유족 측이 추가 근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 측이 반박하고 반대 증거를 내세운다면 교제 사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이자 16세 미만의 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폭행, 협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유족 측은 이번에 공개한 메시지의 출처에 대해서도 좀 함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공개된 메시지 내용은 재구성한 화면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용은 원본과 100% 일치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인 관계로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재구성했다는 입장이고 순화시킨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세론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어서 포렌식 자료인지 아닌지 물어봤지만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족 측은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드라마 위약금 7억 원을 변제하라는 소속사의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유족 측 변호사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도 김수현 씨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낸 것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협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적에 고 김세론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는지 그런 점을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었고 어떤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김세론 씨가 7억 원을 갚아라 이런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 느꼈을 심리적 압박 이것을 방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나눈 메시지 내용 그리고 또 김수현 씨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고 김세론 씨의 친필 편지 내용도 공개했다고 그래요? 김세론 씨가 내용 증명을 받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알고 신청한 거면 난 땡땡도 없는데 심지어 계약 내용도 30% 회사가 물어야 하는데 100% 내가 물어 내게끔 계약서를 썼다. 내 첫사랑이 세계가 무너졌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니까 6년이나 사귀었으니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어서 소속사와 적절하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보낼 자필 편지를 작성해서 네. 집으로 들고 갔지만 결국 전달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필 편지 내용도 공개했는데 만난 기간이 5, 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 나아가서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고 김세론 씨가 생전에 2차 내용 증명을 받고 김수현 씨하고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군요. 자 여기에 낙담한 고인이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친구와의 대화 메시지나 김수현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이 상당히 힘들다는 내용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고 연애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임은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여타 다른 요소는 없었는지 두루 살펴보지 않고서 김수현 씨 측의 대처만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뿐 아니라 김세론 씨의 가족들이 고 김세론 씨한테 무관심했다. 이런 세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했군요. 이와 관련된 메시지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는데 김세론 씨가 모친과 대화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모친이 촬영을 간 김세론 씨에게 춥지 않냐,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자 김세론 씨도 자세히 답하면서 사이 좋은 모녀의 모습을 보이는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수현 씨 측이 가짜 임무라며 의혹을 제기한 인물 역시 김세론 씨의 끼니를 챙겨주고 이에 대해서 김세론 씨가 밥 먹으러 오라라며 친근한 태도를 보였는데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도 그렇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뭐 사실은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것들인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공적 인물과 관련된 보도와 사생활 보호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일컫는 공인은 전형적으로는 정치인 등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사생활 영역 보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일컫는 공인은 이 공적 관심 대상, 대중에 널리 알려진 연예인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판례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당히 엇갈리는데 다만 아무리 이 공적 인물로서 사생활이 일반인보다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김세론 씨 측이 김수현 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을 물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유튜브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네. 불가피하게 김수현 씨와의 관계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중에게 노출할 필요까지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교적 내밀한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는 것 법적 문제가 충분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김세론 씨 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현출하는 상황이라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적어도 이 공인의 사생활 보호 관련된 관련 판결에 비춰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김수현 씨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정리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세론 씨 측이 추가로 공개할 자료에 대해서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 측이 연애 활동은 당분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당장 30일에 예정돼 있던 대만 팬미팅이 취소됐습니다. 네. 이 팬미팅은 이 논란 이후에 김수현 씨 측이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내비치는 첫 자리였는데 대만의 주관사가 이 김수현 씨의 일정 조정으로 취소됐다고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미팅이 취소되면서 김수현 씨 측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우리 돈 약 13억 원 상당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위약금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김수현 씨는 브랜드당 연간 7억에서 10억 원 상당의 모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델 계약 시 통상 계약금의 2~3배 정도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이 사태로 위약금 규모가 총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드라마 방송 등 김수현 씨의 여타 연애 활동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편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선배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고 있는 축구 대표팀이 오만에 이어서 요르단과도 비겼습니다. 홈에서 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축구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SBS 스포츠부 이정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홈 경기인데 좀 기대해서 너무 빗나간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뭐 체육 기자로서는 물론이고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네. 어린아이들이 사실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 어린이들이 우리 홈에서 치른 4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딱 한 번 보고 돌아갔다라는 것은 뭐 아쉬운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아쉬운 너무 네. 큰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선수는 물론 지도자 그리고 축구협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 오만과 요르단전 이 두 경기 모두 이겼다면 월드컵 본선 조기 확정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3차 예선 아까 댓글에서도 뭐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3차 예선에서 비교적 수월한 대진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해까지 4승 2무로 조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이번 2연전에서 2연승을 했다면 다른 경기 볼 것 없이 우리가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네. 오만전을 비기면서 그게 일단 어려워졌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라크가 약체 팔레스타인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1승 1무만 거뒀어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됐으니까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게 됐습니다. 네, 축구 팬들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경기라는 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지금처럼 비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축구 팬들이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 입장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대표팀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시키고 사실 극복해 나가려면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네. 적어도 또 대진운이 또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정당하게 혹은 공정하게 선임되지 않은 또 코칭 스태프 네. 그리고 협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르단전을 무승부로 끝낸 뒤에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멀리서 온 친구들도 정말 시차적은 못하면서 버스에서 진짜 어린 친구들 졸면서 훈련장 가는 모습도 호텔에 돌아오면서 또 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정말 너무 뭐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면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개선이 안 되는 것조차 좀 속상하기도 하고. 네, 뭐 손흥민 선수 주장답게 소속 선수들을 감싸는 모습은 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속한 B조 다른 팀들이 우리보다 전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톱시드를 받았죠. 그러니까 제일 잘한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3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란과 일본이 지금 일찌감치 모두 다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다라는 점을 볼 때 비교적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위 시드, 우리보다 밑에 시드 국가들 중에서 껄끄러운 호주, 사우디, 우즈베키스탄을 모두 피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경기에서 우리가 단 1승 3무를 거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강했습니다. 네. 일단 상대 국가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 아주 그것도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파가 되면서 시차적인 유리함은 사실 우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잔디 상황이 최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선수들이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의 위치에서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였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저 요르단전 열리기 전에 축구대표팀의 이재성 선수는 잔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경기 하루를 앞두고 또 이렇게 잔디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핑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많은 부분들이 경기력에 많이 지장이 가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K리그에서 뛰어봤지만 지난 시간 그런 환경 때보다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더 안 좋아졌다라는 사실이 사실 참 많이 안타깝고. 네, 자 이정찬 기자. 그런데 잔디 문제는 상대편 선수들도 똑같이 그 같은 구장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대표팀 선수가 우리 구장의 잔디 문제를 언급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밀하게 좀 더 들여다보자면 경기력적인 부분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자면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 상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수비에 중점을 두고 내려서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긴 볼, 롱볼 위주로 역습을 하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대들을 세밀하고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뚫어야 하고 우리가 공을 갖고 경기를 하는 시간이 우리가 수비를 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디 환경이 우리에게 비교적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다행히 축구 대표팀 조 1위는 유지하고 있고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다만 아쉬운 건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잔디 문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차의 이점들이 사실 사라지면서 우리가 홈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좋지 않고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선수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협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 지금 이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할 것 같은데요. 요르단전 이후에 홍명보 감독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홈에서는 결과적으로 경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이 뭐라고는 정확하게는 뭐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라지만은 뭔가 하여튼 선수들이 홈에서 경기할 때 좀 부담을 너무 많이 갖는 것 또 아니면은 좀 분위기 자체가 저희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뭐 정확하게 뭐 때문에 우리가 홈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는 찾지는 못했지만은 뭐 컨디션적인 문제도 분명히 아마 있을 거고요. 뭐 그거를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뭐 그걸 알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홍명보 감독의 저 이야기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있는데 모르겠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화제가 됐죠. 뭔가 있는데 모르겠다라는 말은 지도자로서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 조금은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홍 감독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핑계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핑계가 사실 지금의 여론을 설득할 만큼 설득력을 갖췄냐라는 점에서 스스로 저는 좀 말을 아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축구 팬들 홍명보 감독을 좀 많이 비난하더군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지금 팀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큰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조직력을 우선하고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좀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독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일부 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뭐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소 앞서 나가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클린스만 감독 때처럼 리더십이 팀 내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점은 아직 발견하기 좀 어렵고 보다 냉철하고 좀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면면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과연 여지껏 있었던 역대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최강 아닙니까? 네. 자, 이 선수들을 홍명보 감독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많죠. 그런 지적도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서 감독은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3월 이번 소집 기간만 놓고 보면 우리 대표팀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지금 소속팀의 부진과 맞물려서 팀에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또 다른 선수 이강인 선수는 지금 팀에서 출전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 자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사실 대표팀으로서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런 상황에서 묘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팀이 강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홍명보 감독 독일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차출과 관련한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켰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속팀에 대한 좀 아쉬움을 이야기했죠. 지금 현실적으로 또 김민재 선수가 소속팀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정확하게 좀 발목이 안 좋았던 거는 지난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소속팀의 입장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소속한 소속팀의 입장은 이런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4월부터는 우승 경쟁, 또 챔피언스리그 타이틀 경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대표팀까지 갔다 오는 거는 좀 선수에게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대표팀 역시 근데 김민재 선수는 너무 중요한 선수여서 사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죠. 대표팀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보내주면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뮌헨과 소통이 충분히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축구 대표팀 이끌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갔던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감독에서 전격 경질됐다는 소식이 또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질된 시점이 또 북한을 이겨서, 그러니까 뭐 아직 월드컵 예선이 진행 중이고 또 산술적으로는 여전히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놀라운다는 반응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감독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 게 북한전 이후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야 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봐서 감독 역시 어떤 언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은 감독 경기를 굉장히 잦게 또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 사령탑 시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협회와 늘 관계가 좋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분명하고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협회하고 타협을 해가면서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좀 깨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정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월에 있을 원정 경기에선 월드컵 본선에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일무만 하면 되니까요. 그거를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